괜찮습니다. 207페이지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부분 논점 정리하도록 하는데요. 구별 다시 한번 보시면 무효는 주장권자가 따로 없어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곧 나오죠. 취소권자가 따로 나오니까 그 사람만 주장할 수 있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죠. 처음부터 효력 없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입니다. 그죠? 일단 유효고, 취소하면 무효로 바뀐다. 무효로 바뀌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무효행위 추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지는 않고, 새로운 행위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 새로운 행위로 다시 만들어지는 게 무효행위 추인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지금도 유효지만 이걸 추인하겠다는 말은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지 않는 거죠. 무효로 만들지 않는 거.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권리행사 기간은 무효는 100년 지나도 무효입니다. 시간 지나도 무효가 되는데, 취소권은 일정한 시간 제한을 받죠. 제척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3년, 10년이 지나면 취소가 안 되죠. 그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똑같죠. 부당이득 반환은 취소해도 소급 무효가 바뀌니까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 관계로 이래 처리되는데, 뒤에서 나오고 있지만 제한 능력자들은 특칙 하나가 있어서 현존이익만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이게 특징이고, 원래 부당이득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근데 제한 능력자들은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현존이익만 돌려주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무효인 것들을 많이 봤는데, 첫 번째,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 의사 능력 없으면 무효고, 두 번째, 원시적 전부 불능됐을 때 무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 아니었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고 원시적 전부 불능되면 무효고, 3번 103조 위반 무효, 104번 104조 위반 무효, 5번 강행법규 위반도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도 무효고, 6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예외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칙 유효,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니까 갈로 안에 단서라고 돼 있죠. 1항 단서라고 돼 있고,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지?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러면 7번까지는 우리가 봤고, 8번이 뒤에 나오는 불법 조건 이야기는 조건에서 이래 정리하시면 되고, 취소는 딱 3개밖에 없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취소되는 거는 3가지만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2번 무효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우리 2개 봤거든. 무효인 행위를 취소하는 게 가능할지가 이래 2개 봤는데, 첫 번째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더라도 채권자 취소 가능, 채권자 취소 가능했고, 그 다음에 우리 어제 봤던 게 해제 후에 해제돼서 소급 무효로 된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는지 봤거든. 차고 취소할 수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렸는데, 차고 취소 실익이 있다. 그지? 차고 취소할 실익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차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기억하고, 아직 안 받는 게 동그라미 2번 오늘 볼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무효로 된 계약도 사기 취소 가능, 사기 취소가 가능한 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렇게 하고, 4개로 하면 어제 보험 판례 혹시 기억나세요? 보험을 다수의 보험 계약을 들어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 고지 의무 이행하지 않아서 사기 취소도 가능합니다. 사기 취소도 가능하니까 보험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 사기 취소, 고지 의무 위반했다면 사기 취소도 된다는 거, 거기까지 최근 판례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무효 정리할게요. 1번 법률행위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고요. 법률행위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걸 전제로 하고요.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는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될 여지가 없죠. 성립도 안 됐다면 효력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효력을 따질 필요 없으니까 성립은 됐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게 무효가 된다라고, 불성립하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밑에 박스 발표하고,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 채무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판례에서 문제 냈는데 판례 부정입니다. 왜 부정하냐 그러면 무효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면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묻지 못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보면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효과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거든.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무효 조장되면 절대적 무효. 두 사람 사이만 무효가 되고 선의 제3자한테는 무효 조장을 못하면 상대적 무효. 대표적인 상대적 무효가 우리 앞에서 본 의사표시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이런 것들은 선의 제3자가 보호되고 다른 뭐 강행법규 103조 104조 이런 거는 모든 사람한테 무효 조장이 되니까 즉 선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으니까 절대적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법인데 137조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 그 전부 동그라미 하세요. 전부 무효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무효되는 게 원칙. 이래 가자. 일부만 무효됐다 할지라도 일부만 무효가 아니고 전부가 무효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가 있을 것으로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니까 예외적으로 이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을 모르면 전부 무효로 풀어야 됩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로 풀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한편 법률에서요 일부 무효 효과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채권법에서 선택 채권이 예외로 곧 나옵니다. 선택 채권은 예외로 나오고 또 하나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 조항 하나가 그 독소 조항이 들어가 가지고 무효가 될 때가 있거든. 무효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약관 조항 하나가 무효가 됐을 때 약관 전부가 무효가 될지가 문제 될 건데 우리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부 무효 법률 예외로 봐가지고 그 조항만 하나만 무효가 되는 것으로 특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 규정이 따로 있다고 이래 예외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밑에 관련 판례 하나 보시면. 민법 137조는 임의규정 점 찍으세요. 임의규정입니다. 이거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우리는 일부만 무효로 보겠다 이렇게 합의할 수 있어. 이렇게 합의하는 거 이런 게 금지되지 않으니까 임의규정으로 돼 있고 의사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일부가 만약에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됐다면 그 부분 무효가 나머지 부분은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그러니까 강행규정 중 하나가 효력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됐거든. 무효가 됐을 때 이걸 전부 무효로 볼까요? 아니면 일부만 무효로 볼지 그 부분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조문을 두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해결하고요. 그에 따라서 해결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137조에 따라서 137조에 따라서 원칙은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는 일부만 무효도라고 이렇게 137조로 해결하면 되고 다만 당해 효력 규정과 효력 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 규정과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요 나머지 부분까지는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을 둔 만든 취지가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만들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져 있다면요 그때는 나머지는 무효가 아니고 그대로 유효로 평가가 이래 된다는 거. 판례 하나 뭐 떠오르세요? 판례 하나. 효력 규정 중에 일부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 거. 중개수수료 판례 떠오르면 됩니다. 옆에 135페이지 적어놓고 135페이지 적어놓고 공인중개사분이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아버렸을 때 그때 그걸 전부 무효로 볼지 아니면 초과 부분만 무효로 될지 문제되는데 중개업법의 취지가 전부 무효로 만드는 취지가 아니거든. 전부 무효로 만드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가라 그랬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부 무효로 만든 취지는 아니다는 거. 135조에 그때 나왔던 중개수수료 판례 효력규정 판례로 예로 나왔던 1번 판례
그걸로 기억하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요건 법률행 일부가 일부 무효가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첫 번째, 최소 단위 법률행위가 복합체를 이루어 일체를 이루면서요, 한편 그 일부 법률행위가 양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효로 되는 부분, 유효로 되는 부분,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야지 이래 되고, 2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임을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이에 대비하여 있을 가정적 의사를 거래 가능과 신의책에 따라서 확정하게 이래 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보충적 해석 기억나? 보충적 해석.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그 법률행위를 해석했는데 어떤 험이 발견됐을 때 그 험을 메워주는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어떤 의사를 가지고 메워줬을까? 보충적 해석할 때 그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해야 되는데, 당사자의 어떤 의사가 실제가 문제되는지 그게 문제됐는데, 다이아몬드 이야기 기억 안 나요? 다이아몬드로 우리는 메울 생각이었다라고 해서 주관적 의사가 아니야.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거래 관행이나 객관적 의사를 가지고 배운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 가능과 신의책에 따라서 확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보충적 해석과 관련된 그 판례, 그때 의사 어떤 의사였을지 이런 것들 연결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밑에 관련 판례 보시면 1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네 글자. 양도담보를 했을 때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랄지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면 채무자는 그걸 갚아야 됩니다. 이걸 갚아야지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일부가 무효됐다고 해서 등기 돌려달라 이렇게 말 못해. 왜냐하면 일부가 지금 유효거든. 변제를 해야지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돈을 갚지도 않고 등기 돌려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부는 갚고 처리가 이래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복수 당사자.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법률행위 할 때가 있거든. 여러 사람이 같이 법률행위를 할 때가 있게 되는데, 이때 복수 당사자 중에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 나머지 부분이 무효일지 유효일지 이런 것들은 137조로 얘기를 해서 원칙은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나머지 당사자들은 법률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는 얘네들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137조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얘네들이 처음부터 우리 중에 한 명은 무효가 됐다 할지라도 나머지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 의사가 문제되는 것은 얘네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가정적 의사를 탐구하는 거지, 확정적 의사를 이미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이유가 없어요. 탐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번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를 했을 때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중 한 당사자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됐을 때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민법 137조에 따라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판정되고, 그 당사자 의사는 실제하는 의사가 아니고 법률행위 실제 의사를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더라면요,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혹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하지만, 한편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더라도 자신들은 약정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했다면 무효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하겠다는 당사자 의사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가정적 의사가 무엇인지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릴 필요 없이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바로 유효,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이때는 바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확정적 무효도 있고 유동적 무효도 있어요. 유동적, 변화 가능성 있는 무효로 유동적 무효가 있게 이래 되는데, 확정적 무효는 법률행위 무효는 확정적 또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후에 추인하더라도 이거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유동적 무효는 지금은 무효지만요 나중에 추인이나
허가를 받아버리면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는 것,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는 것을 유동적 무효라 부르고 법적 근거가 방금 정리했던 무건대리입니다. 이게 무건대리 조문이 유동적 무효의 조문이 이래 되게 되니까 허가만 취인만 있어버리면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거든. 소급해서 유효로 이래 바뀌게 되니까 유동적 무효인데,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걸 토지거래 허가지역 판례를 이 법리를 통해서 적용하는데 우리나라 토지 중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여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반적 매매처럼 매매계약만 가지고 바로 효력은 발생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야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따라서 허가 받기 전까지 얘네들의 계약은 무효고 이걸 허가 받아야지 유효로 바뀌는 거, 허가 받아야지 유효로 바뀌어서 유효로 바뀌게 이래 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왜 강남구하고 이거 뭐 허가지역 풀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땅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던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니 이걸 갑자기 풀어주면 그 투기꾼들이 몰리거든. 투기꾼들이 몰리니까 어떡하냐라고 막 그때 막 했는데, 어제는 또 갑자기 다시 재지정 해가 용산까지 해가지고 허가지역으로 묶어버려가지고 다시 서울시가 허가지역으로 묶이게 이래 됩니다. 가격이 자꾸 올라가거든. 투기꾼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주변 시세까지 끌려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 땅도 땅덩어리도 좁아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지역이고, 우리 판례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법리, 토지거래 허가지역 관련된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고 이거 받으면 유효로 바뀌거든. 소급해서 유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 법리를 여기서 이래 만들게 이래 됐다는 거죠. 자, 먼저 가반. 첫 번째는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인데, 이거는 허가 나올 가능성이 없겠죠. 배제나 잠탈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유동적 무효로 보지 않고 우리 판례가 영원히 허가가 안 나올 테니까 확정적 무효로 봐요. 1번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관할도지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만약에 얘네들이 허가를 배제 밑줄하고 잠탈 밑줄에 배제 잠탈 이렇게 기억하시고, 배제하거나 잠탈한 내용의 계약이라면 이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입니다. 허가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로 처리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되고, 밑에 판례는 최근에 나왔던데 이게 배제하거나 잠탈할 내용이면 확정적 무효거든. 확정적 무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무효행위 추인이 될까? 확정적 무효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거 곧 알겠지만 무효행위 추인이 되는 것들은 모두 무효사유가 사라져야 돼. 무효사유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왜 무효행위 추인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강행법규 103조 104조 그런 것들은 무효사유가 사라지지 않거든. 무효사유가 사라지지 않아서 추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이게 배제 잠탈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면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은 안 돼. 그러면 언제 추인할 수 있게 되냐면 무효사유가 사라지면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때 무효사유는 뭐예요? 허가지역이었거든. 허가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효였거든. 그러면 이게 무효사유가 사라진다는 말은 이게 해제될 때, 이게 허가지역이 해제됐다면 그때는 무효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추인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판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위 법조에 따라서요 그 계약은 체결될 때부터 확정적 무효로 봐야 되는데, 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지정이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을 했다면 139조 단서에 따라서 무효였던 기존 매매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으로 만들어져서 유효로 바뀝니다. 유효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허가 받지 못했을 때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이는 토지거래 불허가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서 이것도 무효, 이것도 이런 무효가
되게 되니까 허가받지 못할 때 무효로 보자 이런 것들도 토지 거래 불허가를 해제 조건을 하는 계약으로서 얘도 무효가 이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납은 허가받을 걸 전제로 할 때는 1번 유동적 무효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유효로 바뀌고 허가받기 전에는 무효가 이래 된다는 거죠. 1번 허가받기 전에 거래계약이 허가받을 걸 전제로 한 계약 거래계약일 때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 있게 이래 돼요. 그래서 허가받기 전에는 무효니까 갑은 계약상 권리 의무가 없습니다. 원래 매매 계약하면 얘는 등기 줘야 되고 얘는 대금 줘야 되잖아요. 대금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무효거든. 아직까지는 무효니까 서로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 당사자는 이행 청구가 안 되고요. 즉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도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허가 있을 걸 조건으로 하는 등기 청구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허가 받으면 등기 달라 이렇게 조건부 청구도 우리 판례는 받아줄 수 없고 대금 지급 의무를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했다 할지라도 돈 먼저 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때도 청구 안 돼. 왜냐 그러면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없고 오른쪽에 또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안 되고 이걸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가처분도 못합니다.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 되죠. 등기 청구권이 있어야지 가등기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거든. 무효가 이래 되니까 대금 청구도 없고 못하고 등기 청구도 못하니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돼. 이런 말도 성립할 수 없고 3번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이나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상대방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채무가 없거든요.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시고 예정된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청구하는 건데 채권 채무도 없는데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없게 이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의해서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부당이득은 안 돼. 유동적 무효에서는 이거는 허가만 받으면 유효로 바뀌거든. 유효로 바뀌니까 아직까지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나중에 불허가가 돼서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됩니다.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되고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은 안 돼. 무효라 할지라도 부당이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래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얘네들이 허가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매매계약상 채권처분은 없거든. 채권처분은 없는데 대신 이게 내려질 수 있도록 허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협력 의무가 있게 이래 되니까 협력 의무 이행은 청구할 수 있다. 협력 의무 이행은 이래 청구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협력 의무 이행은 구할 수 있게 이래 된다라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얘가 청구했는데 협력해달라 이렇게 청구했는데 얘가 협력 안 하면 기억에 나오는 것처럼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죠. 소송으로 구하는 거 이거 강제를 구하는 거 이게 가능합니다. 기억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해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 상대방은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구하는 것 소송으로 구하는 소구가 이래 가능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이게 오답으로 밑에 판례들이 나올 건데 협력 의무 이행을 유료해서 동그란 니은에 나오는 것처럼 이행 거절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제 이런 것도 안 되고 협력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이렇게 소구만 가능하고 뭐 해제니 뭐 손해배상이니 이런 것들은 모두 안 되고 협력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소구 이것만 가능합니다. 니은 보시면 협력 의무 이행을 청구했을 때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 이행 제공을 할 필요가 없고요. 매도인은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협력 의무 거절을 못합니다. 이게 일단은 협력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지 얘한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매매 대금 주기 전까지 나는 협력 못하겠다 이런 말하면 안 돼. 그거는 모순된 주장이 되는 거고 일단 허가부터 나와야지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대금 불지급을 이유로 해서 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고 디귿 또한 협력 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는 계생 토지에 대해서요
되는데요. 계쟁이 그 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 목적물, 분쟁 대상이 된 목적물을 계쟁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계쟁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계쟁토지에 대해서 결국 관할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서 협력 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봤자 허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것도 안 돼. 그냥 현 신청을 해봐야 돼. 둘 다 신청은 해봐야지 되는 거지. 그냥 허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는 거절하겠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 이래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번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의 보전이 됩니다. 자, 위에 거하고 구별하셔야 될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없어. 왜냐하면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등기 청구권은 가지지 못해. 근데 이거는 있다고. 협력 청구권은 존재하거든.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 청구권은 존재하니까 협력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처분하든지 가등기하든지 가처분하든지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은 이래 가능하고, 협력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대위권도 가능합니다. 대위권도, 채권자 대위권도 가능하게 되니까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도 되고 대위도 되고 대위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 기억.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목적물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가처분이 집행되고 나서 진행된 강제경매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 보전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게 이래 돼 있고, 그 다음에 니언도 니언에서 문제된 거는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을은 다시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빨리 협력해서 빨리 등기를 받아와서 자기한테 빨리 허가받고 여기도 허가받고 여기도 허가받고 해가지고 등기를 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빨리 허가를 빨리 받지 않고 있다면 얘가 지금 마음이 급할 때는 얘가 얘한테 갖는 협력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을이 병한테 갖는 협력 청구권을 대위된다. 대위가 이렇게 가능하게 대위할 수 있도록 협력 청구권도 피대위 권리로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팔립니다. 니은 토지거래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권리 이전 약정을 포함한 토지 매수 위임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수임인인 을과 토지 소유자 병 사이에 매수인을 을로 한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갑은 을에 대해서 위임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와 같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그에게 토지를 매도한 병을 상대로 을과 병 사이 토지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것을 이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래 구하는 것도 이래 가능한데, 디귿은 얘가 얘한테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협력 청구권을 이거는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피보전 채권, 피보전 권리로 했어요.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채권자의 채권으로 해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말소 청구권을 얘가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대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피보전 채권이 되는 거고, 위에 니은은 얘가 얘한테 갖는 협력 청구권을 이행하기 위해서 얘가 얘한테 갖는 협력 청구권을 얘도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는 거거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니까 이걸 피대위 채권, 피대위 채권이라고 이래 되게 되는데요. 피대위 채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협력 청구권이 피대위도 되고 피보전도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피보전도 되니까, 그러니까 채무자의 권리를 얘가 대신 행사하는 것도 협력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채권자의 권리로서 보전하기 위해서 협력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 말소라는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신하는 것도,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 이걸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니까, 여기는 피보전 채권과 관련되는 판례, 여기는 피대위 채권과 관련된
안 된 판례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걸 다시 채권자 대위권에서는 찢어가지고 보고 찢어가지고 다시 이걸 피보전 권리 설명할 때 피대위 권리 설명할 때 따로따로 나오니까 요 판례 떠오르고 요거는 결론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 피보전도 되고 피대위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그 4번 기출반 우리 최근에 나왔던 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어른 갑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한다.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갑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요래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피보전에 협력 청구권이 들어가냐 이 말이거든. 여기는 피보전에 협력 청구권도 피보전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만 준비하면 돼. 판례 자체를 준비할 때 피대위도 되고 피보전도 된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리얼 발표하고 리얼. 우리가 저번에 부동산을 얘한테 팔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얘한테 팔고 다시 얘한테 팔아버리고 등기를 얘가 직접 받는 거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등기가 순차로 넘어오지 않고 얘를 한번 빼고 바로 등기가 병한테 넘어오는 거 이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한번 빠졌다 그래서 이걸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불렀는데 이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기억나요? 등기가 유효였을까 무효였을까? 중간 생략 등기 유효. 중간 생략 등기 유효. 왜 유효? 아니에요. 단속 규정입니다. 이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처벌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단속 규정. 이게 각각 행위가 받을 사람이 받은 거거든. 받을 사람이 받은 거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경료되면 유효로 보고 대신 처벌은 받아서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 중에서도 단속 규정에서 중간 생략 등기 경료되면 유효가 되는데 근데 예외. 경료되더라도 이게 무효가 되는 거 경료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건 무효가 되냐면 이게 다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등기가 유효거든.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유효인데 받을 사람이 받은 게 아닌 거 즉 실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허가지역입니다. 허가지역. 얘네 둘이 허가받고 등기가 넘어가 버렸거든. 얘네 둘이 허가받고 등기가 넘어가면 그러면 허가지역은 이게 따로따로 허가가 내려져야지 유효가 되거든. 유효가 이래 되게 되는데 얘네들의 허가가 없으면 이런 것들은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없으니까 경료되더라도 이거는 무효. 경료되더라도 무효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걸 리얼 매수인 지위 이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그와 같은 매수인 지위를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을 때요. 그와 같은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관청 허가가 있어야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 매도인 매수인 을과 갑하고 을 얘네들의 허가가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가 없는 이상 3당사자 합의만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하고 제3자가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각각 허가가 다 내려져야지 이거는 유효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거 매수인 지위가 이전됐다고 해서 바로 병이 갑하고 허가받고 등기 넘어가겠다 이렇게 주장한대. 이렇게 주장은 되지 않고 이거하고 구분해서 매도인 지위. 매도인이 바뀌어버렸을 때 매도인이 예로 바뀌게 이랬다면 이런 것들은 중간 생략 등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게 투기꾼들이 막 그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리면 이런 것들을 각각 허가를 한 번만 받고 넘겨버리면 이런 것들은 세금을 포탈한다든지 아니면 투기꾼들이 투기 세력이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금지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는 매도인 지위가 바뀌는 것은 그런 우려가 없거든. 그런 우려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매도인 지위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은 각각 허가 투기 목적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허가 없어도 이래 가능하게 됩니다. 빈면 제3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는 달리
매도인 지위를 인수할 때는 최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요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건 아니다. 이거는 투기 세력에 일어날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가지고 매도인 지위 인수에는 이런 것들은 허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협력 의무 불이행 보시면 허가 신청을 해야 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그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매수인은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얘가 이걸 협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협력을 안 해가지고 이게 안 나와가지고 확정적 무효로 바뀌었다면 그때는 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대신 이 확정적 무효로 된 부분과 협력 의무 불이행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물을 수 있고 여기도 확정적 무효로 바뀌었을 때 청구입니다. 확정적 무효로 바뀌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이런 말은 없고 그 확정적 불이행 무효가 됐다면 그걸 이유로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니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을 미리 해놨을 때 손해배상 예정 이걸 해놨을 때 그 약정은 유효고 여기서 계약 위반은 당사자 일방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해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해요.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걸 대비해서 미리 금액을 정해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리 금액을 정해놓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답은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문제인데요. 허가받지 않냐고 계약 당사자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들 예컨대 사기, 강박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서 토지 거래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아까 왜 무효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보는 게 하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사기를 당했음을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을까 이 말이거든. 유동적 무효 상태인 이 계약을 사기 취소될지가 문제되는데 이거는 계약을 속아서 잘못된 거거든. 속아서 잘못되니까 보호 영역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별도로 가능하다는 건. 셋째 줄 이들 사유에 기하여 거래의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허가 신청 협력의 거절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하는 물론이고 기왕에 지급된 계약금 반환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유동적 무효인 상태인 계약을 사기 취소는 된다는 거, 그걸 결론으로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거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거래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는 거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구만 되고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겠다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은 없게 이래 되니까 해제는 안 되고 소구만 된다. 소구만 가능하고 옆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선행하여 이행하기로 약정됐다 하더라도 매수인한테 그 대금 지급 의무가 없었음은 마찬가지였어요. 매도인으로서는 대금 지급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인데 그것도 안 돼. 허가받기 전에는 무효거든.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 먼저 주기로 했는데 안 줬다. 그래서 나는 이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런 말도 안 돼. 왜냐 그러면 허가받기 전에는 무효거든. 이 계약은 무효니까 그런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이래 된다라고 보고 옆에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채무 불이행이 안 돼요. 채무 불이행이 안 되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해제 이런 말도 성립할 수 없게 이래 됩니다. 오른쪽에 D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할 때가 있습니다. 5월 1일까지 허가 받기로 하자 이렇게 약정할 때가 있는데 야 그러면 시장님 급하네. 5월 1일 지나기 전에 빨리 해줘야 되겠네. 물론 시장님은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시장이 워낙 바빠가지고 시장님들이 그런 사정을 다 배려해서 허가를 내려주는 거는 불가능이죠. 불가능이니까 이런 것들 옆에 그 약정기간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효가 아닙니다. 바로 무효로
법을 볼 수는 없게 이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얼 다만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상대방한테 계약금을 교부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이 계약 일반 법린 이상 자 결론 밑줄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됩니다. 적법하게 해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랑 구별하시면 돼. 우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 이런 것들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인정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유동적 무효고 허가받기 전에는 무효니까 채권 채무가 없거든.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한다 이런 말은 성립할 수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고 요걸 우리가 나중에 법정 해제라고 부르거든.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제라고 해서 우리 원칙적으로 해제하려면 법에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거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이 계약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데 근데 이거하고 구별해서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하는 겁니다. 계약금.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하는 것을 계약금에 기한 해제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이래 가능하도록 되는데 우리 매매계약 할 때 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주거든. 계약금으로 주는데 이거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이거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게 이래 되는데 이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일반 법원리거든. 일반 법원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 가지고 해제는 돼. 이거 가지고 해제는 이래 가능하게 돼서 그래서 교부자는 포기하고 해제하고 받은 사람 2배 돌려주고 해제하거든. 2배 돌려주고 해제하게 되니까 여기를 통해서 가능하게 이래 되고 대신 이게 언제까지나 가능한 게 아니야. 이게 언제까지나 가능한 게 아니고 일정한 시기 제한이 있어요. 시기 제한이 있게 이래 되는데 그 시기 제한이 뭐냐 그러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가능하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이래 가능하고 이행에 착수가 돼버리면 그때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안 돼.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안 되는데 이거 봤는데 이행의 착수로 본 거 하나 있었는데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함부로 안 되는 거 배임행위 기억 안 나? 배임행위 이중매매에서 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할 때 그때 한번 설명했는데 함부로 해제 못하는 시점이 왔을 때만 배임이거든. 배임이 이랬다는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 중도금 받았을 때입니다. 중도금.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행의 착수로 본 판례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중도금밖에 없게 되니까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중도금 줘버리면 그때부터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못하게 되는데 여기는 중도금 자체를 줄 수 없죠. 왜냐 그러면 무효거든. 무효가 되니까 계약금만 주고 지금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무효잖아. 무효가 이래 되는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해제시켜 버리는 거 이런 거는 법의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데 자 이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계약금만 주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계약금만 주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려져 버렸을 때 허가가 내려져 버렸을 때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허가받고 나서 할 수 있을까? 허가받기 전에는 당연히 되고 허가받기 전에는 당연히 되는데 허가를 받아버렸을 때 그때 가능할지 이걸로 보면 안 돼. 이걸로 이행의 착수로 보면 안 되는데요. 이행의 착수로 보면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안 되고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으면 여전히 가능한데 아까 말했죠. 우리 판례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이행의 착수로 본 판례를 이거밖에 인정 안 해. 그게 뭐냐 그러면 중도금밖에 인정 안 합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건 이행의 착수 아닙니다. 따라서 이행의 착수 아니니까 여전히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게 미음. 보면 밑에 화살표를 리얼에서 미음으로 쏘세요. 화살표를 리얼에서 미음으로 쏘시고 이거는 나중에 매매에서 다시 볼 건데 미음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말고는 없다 이렇게 하면 돼. 중도금 말고는 이행의 착수로 판례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허가받은 게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여전히 매도인은 계약금 100 상환하고 해제 가능합니다.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도금만 이행의 착수다라고 그렇게 가시고, 그다음 B업.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 별개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을 때 매매계약을 자동 해제하기로 정하는 거, 약정 정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약정 정하는 거 허가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끼리 매매 나중에 허가받고 나서 매매 잔대금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잔금을 안 줄 때 계약이 자동 소멸되기로 정하는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거.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건 익혀 허가받을 때 유효로 바뀌는데 이거 소급표 있습니다. 무건들이하고 똑같아. 무건들이 추인했을 때처럼 소급해서 유효고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처리되고, 니은은 허가구역 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이 해제돼 버립니다.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면요,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를 제하고 더 이상 관할 관청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 유효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 할 때는 얘네들이 허가지역이었는데 허가받기 전에 이게 지정이 해제돼 버리면 이제는 허가지역이 풀려버렸어. 허가지역 지정이 풀려버리면 재지정을 안 했다면 얘네들 계약은 그냥 바로 유효입니다. 바로 유효로 바뀌는 것으로 처리되고,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의해서 바로 토지 소유권 등 권리 이전과 설정에 관한 이행 청구도 되고 상대방도 반대 거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 거고,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정 해제되는 순간 바로 유효. 지정 해제되는 순간은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를 빼고는 바로 유효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3번 확정적 무효로 바뀌는 거, 확정적 무효로 전환되는 게 굳어지는 경우가 1번 불허가가 됐을 때, 불허가가 되면 무효고, 그 다음에 2번 당사자 상방이 협력 의무 이행 거절을 명백히 하고 서로 협력 안 하면 영원히 허가가 안 나오거든. 영원히 허가가 안 나오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고, 세 번째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을 때, 취소시켜 버렸을 때 그때는 무효가 됐을 테니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네 번째 당사자 상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면 그때도 무효고, 5번 정지조건부 토지거래계약에서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돼 버렸습니다.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조건 성취돼야지 효력 발생하는데 조건이 불성취돼 버리면 불성취된 걸로 확정돼 버리면 그때도 이거 계약이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약 통지를 하자 매수인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위 토지에 대한 감유를 경유했을 때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가 확정적 무효로 바뀌어버립니다. 확정적 무효로 바뀌게 이래 되게 되니까 상대방이 해약 통지하니까 나도 이거 청구 금액을 매매대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감유했다면 서로 무효 주장한 거거든. 서로 무효가 주장됐으니까 이때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말이고,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서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전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각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각 매매계약은 이런 것들 다 무효로 처리가 이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토지거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제3자한테 낙찰돼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그 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까지 경료됐다 할지라도 이는 효력이 없는 무효인 등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등기 자체를 할 수 없는 가등기를 잘못한 거죠. 허가지역에서는 등기 청구권도 없는 사람이 가등기를 했다면 그 가등기가 무효거든. 가등기가 이런 무효가 될 테니까 본등기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 근데 D것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처분
분양금지 가처분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는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로 인해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가처분 효력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때는 여전히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해 계약이, 거래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왜 가처분할 수 있는 게 이거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은 되거든. 이거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은 되니까 이 가처분은 유효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더라도 가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주장하는 게 되니까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무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한 거, 이거는 유효. 이런 느낌이 이래 되게 되니까 니언티 것이 그렇게 구별되면 되고, 리얼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일단 거래 허가 신청을 하여 불러댔다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러가 된 때로부터 이거는 확정적 무효로 봐야 되는데, 근데요, 그 불러가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거, 수정을 해달라, 이렇게 보정을 명하는 데 있고, 그러한 한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는다면 이거는 불러가 됐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서류가 모자래. 서류가 모자라니까 서류를 더 주셔야지만 허가를 내려주고, 지금 서류로는 허가를 내려줄 수 없다, 이렇게 불러가 있을 때는 이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죠.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서류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는 거. 미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계약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됩니다. 이때는 돼요. 아까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안 돼요. 부당이득은 안 되는데 확정적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게 되고, 민법상 부당이득과는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사적 자체니까 당사자들끼리 다른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평가하시고, 비협 별표, 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됨에 대해서 책 사유 있는 사람도 무효주장 가능합니다. 무효주장 가능하니까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무효주장하는 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아요. 신의 측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귀책 사유 있는 사람도 무효주장 가능합니다. 무효주장이 이래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죠. 판례가 좀 많은데 요 판례가 법리가 잘 나오니까 판례 법리를 출제를 자주 하게 되니까 그 구조를 자체를 기획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무행위 전환. 얘네 둘이 A라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무효. A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데, 근데 이게 B라는 행위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얘네들이 B 행위를 의혹했을 때는 이걸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무효인 행위가 바뀐다는 거, 이걸 무행위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데, 뭐 판례 하나 지나가면 공부가 잘 된 겁니다. 무행위 전환이 인정된 걸 살펴본 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됐을 때 그때 무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무행위 전환은 됐고, 그때 그 판례사안이 재건축 조합이 매매 대금이 너무 많이 책정돼 가지고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버렸을 때 무효행위 전환된다는 말은 매매 대금을 감액했다면 그때는 이게 유효로 바뀐다는 거 그때 한번 설명했고, 그 판례가 이렇게 옮겨 다니거든.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여기서도 출제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가 이쪽에서도 많이 출제되죠. 자, 조문 볼까요? 138.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이렇게 가지게 되게 됩니다. 자, 무행위 전환이란 원래 법률행위가 무효지만 동시에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의혹하였을 거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행위 전환이라고 부르게 되고, 자, 2번 모습에서 단독행위가 가능할까? 무행위 전환이 단독행위가 될 수 있을까? 무행위 전환이 될 수 있을지인데 조문이 있습니다. 이거 조문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 작은 글씨 조문 보시면 비밀정서 유언이 방식에 헌결되어 있을 때 그 정서가
자필정서 방식에 적합하면요. 자필정서 유언으로 본다라고 1071조 조문이 있거든. 1071조 조문이 있으니까 이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에 대해서도 무행위 전환을 우리 민법에 인정하고 있으니까 단독행위도 무행위 전환이 된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발표하고 용어 정리 하나 해야 돼요. 용어 정리를 하나 이래 준비하셔야 될 게, 지금부터 공부할 때 직업을 가름하여라는 표현과 직업을 가름한다는 표현가요. 직업을 가름한다는 표현과 직업을 위하여 직업을 위하여 아니면 담보 목적 이런 표현하고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하고 구분하시고, 가름하는 것과 직업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갑이라는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용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이 있었는 거야. 채권이 있었는데 이 채권을 임금 지급에 가름해서 얘한테 양도해 주는 게 가능할지, 임금 대신 당신이 여기 가서 얘한테 찾아가 가지고 돈을 받아가세요. 그러면 임금 받는 결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처리가 이래 되는지, 이게 가능할지, 임금에 가름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게 허용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이런 것들은 부정. 이런 것들은 이래 부정하게 이래 되는데, 옛날에 돈을 이래 근로자들이 임금을 이래 받아줘야 되는데, 이 악덕 기업들이 꽤 많아가지고 자기들이 못 팔던 물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임금에 대신 줘버리고, 너네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걸 팔아서 그걸 월급으로 해라, 이렇게 자기가 못 팔던 재고들 이런 것들을 근로자들한테 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적 반성으로 우리나라 지금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거는 반드시 돈으로 줘야 됩니다. 통화로 줘야 되고, 다른 물건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채권을 이거 대신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인데, 근데 얘네들이 이걸 가름해서 양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데, 근데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있거든.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있어서 가름한 걸로 보는 것은 무효지만 이걸로 보면 유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직업을 위해서 교부한 걸로 보면 유효로 이래 되는데, 이거는 직업을 위해서 교부한 걸로 보면 이게 대신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옵션 하나가 따라온다. 옵션 하나가 따라와가지고 원래 임금 채권으로 받아도 되고 양도받았던 이걸로 받아도 되고,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거는 얘한테 불리한 게 아니거든.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직업을 가름해서 교부한 걸로 보면 이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임금 채권이 대신해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지만, 직업을 위하여 교부한 걸로 본다면 그때는 이걸 담보 목적으로 이행한 걸로 이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임금으로 받아도 되고 양도받은 채권으로 받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로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업을 위하여 교부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본래 채권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본래 채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으면서 다시 다른 어떤 것들이 담보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전됐다고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채권이 양도되는데 가름해서 양도될지 아니면 직업을 위해서 양도될지 차이점, 실익들을 이렇게 가고, 음도 마찬가지. 음도 일반적인 음이나 수표를 이렇게 교부했을 때 그런 것들을 직업을 가름한 걸로 보지 않고요. 직업을 위해서 본래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고 담보 목적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래 처리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돈 대신 가름한 걸로 주는 수표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돈처럼 쓰고 있는 거. 우리은행 ATM기 가보면, 우리은행 ATM기 현금 찾는 데 가보면 이거 수표 받으실래요? 라고 메뉴가 떠. 메뉴가 이랬다 가지고 수표로 받을래? 5만원짜리로 받을래? 만원짜리로 받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돈처럼 써도 된다는 말이거든. 돈처럼 써도 되는 수표 중에 예외적으로 현금처럼 쓰는 수표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압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압수표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 수표는 안 되고 자기압수표는 이걸로 가름한 걸로 이래 처리가 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경조사 다닐 때 경조사에
돈을 내야 되는데 현금 50만 원 넣으면 봉투가 이래 막 빵빵하고 또 불편해. 옷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 불편하니까 자기합수표 5장 찾아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래 경조사비 이런 걸 드릴 때가 있게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자기합수표를 찾아 그거는 현금처럼 씁니다. 현금처럼 이래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가람한 걸로 보는 거고 일반적 음수표는 가람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본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하여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걸로 추정하게 이래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채권법을 정리해야 되는데 음수표 교부했는 게 가람한 걸로 보지 않고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걸로 추정되니까 채권자는 원래 채권으로 받아도 되고 음으로 받아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 활용되게 될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일종의 무행위 전환을 인정한 판례인데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한테 전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가름해서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서 갖는 채권을 근로자한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 이런 거는 무효. 이런 거는 무효인데 대신 당사자 쌍방이 그것을 임금 지급에 가름한 게 아니고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급을 위하여 한 걸로 보면 원래 임금 채권이 사라지지 않거든. 사라지지 않고 이걸로 받아도 되고 양도받은 걸로 받아도 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무행위 전환 법리에 따라서 그 채권 양도 약정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위하여 한 것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 단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가람한지 아니면 위하여 교부했는지 이런 단어를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직권해임이나 직권휴직이나 징계해임은 모두 근로자한테 불리한 신분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각 사유와 절차는 달리하므로요. 어느 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 한결을 이유로 무효가 되어버렸을 때 다른 처분으로서 정당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른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즉 간로 안에 보시면 징계해임이 무효가 됐을 때 직권해임이나 휴직 처분의 효력으로 전환시키면 안 돼. 이거는 왜냐하면 대응수단이나 이런 게 다르거든. 대응수단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무효행위 전환시켜버리면 생각지도 못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나는 지금 징계해임이 잘못됐다고 다퉜는데 이걸 무효행위 전환을 시켜가지고 휴직 처분이나 직권해임으로 효력을 가져버리면 거기에 대한 내가 반박도 못한 상태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요걸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다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그 취지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거는 무행위 전환을 인정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나왔고 원래 출제가 이래 된 거니까 최근에 출제된 거니까 원래는 아니고 최근에 나왔네요. 최근에 출제된 거니까 관련 판례나 무행위 전환 안 되는 판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무행위 추인으로 누르시면 139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효행위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로 바뀌진 않아. 유효로 바뀌진 않고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알면서 추인을 했다면 밑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되니까 다시 만들어진다, 그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지금부터 유효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유효다. 따라서 무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소급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무건대리 추인하고 혼동하지 말자. 무건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지만 nothing은 아니죠. 행위가 없는 건 아니니까 행위는 있지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효과 기소가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무효가 되는데, 근데 너무 좋아. 무건대리는 했는데 행위가 너무 마음에 들면 효과 받겠다 이래 말할 수 있거든. 효과 받겠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효력을 받는 거니까 전부를 받는다, 그지? 전부를 받게 되니까 소급표가 있는 거고, 여기 무효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니까 지금부터 유효로 처리하니까 무효라는 단어가 있지만 상황은 달랐다, 그지? 상황은 달랐으니까 효과 받는 상황인지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상황인지 그렇게 구별해서 정리하고, 무행위 추인하고 제일 중요하게 구별해야 될 게 소급표가 있는지,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표가 있고 무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고, 그리고 위에 하나 더 써두시면 우리 민법 전체에서 소급표 없는 국가대표 국가대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나오는 무행위 추인. 무행위 추인은 소급표하지 않고 소급표가 없게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소급표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혼인을 취소했을 때
혼인의 취소가 나오고 혼인의 취소 혼인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입양 취소거든. 입양 취소니까 혼인 취소, 입양 취소 이런 것들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혼인 취소, 입양 취소, 무행위 추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가대표로 소급표가 없게 이래 되겠는데요. 봐봐. 혼인을 했어. 근데 그 사기꾼하고 잘못 혼인해가지고 내가 취소를 했어. 취소를 했는데 이게 법률행위 취소하고 다르게요. 법률행위 취소하고 다르게 혼인의 취소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급하지 않고 우리 민법에서 장래요만 있는 것으로 이래 만들어두게 이래 되는데 왜 소급표를 안 만들까? 왜 혼인의 취소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잘못했는데 왜 이 혼인을 그대로 소급무효로 만들지? 소급무효로 왜 만들지 않고 장래요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태어났거든. 아기가 이래 태어났어요. 근데 소급무효, 부당이득 어떻게 이거 부당이득을 어떻게 원상회복을 어떻게 시키게 이래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혼인 취소 이런 것들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는데요. 이혼 취소는 어떻게 될까? 이혼 취소는 소급표가 있을까? 소급표가 없을까? 이혼을 속아서 잘못했을 때 이혼을 사기꾼 남편한테 속아가지고 잘못 이혼을 했을 텐데 그림을 그려보면 혼인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어. 이거 이혼을 사기를 당해서 잘못 이혼을 해버렸을 때 그때 이걸 취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만들면 혼인관계가 이어지다가 끊어지고 다시 혼인관계가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요 공백이 생기는 걸 또 설명 못해. 혼인관계가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부부로 봐야 돼, 부부로 안 봐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어 붙여줘야 돼. 이어 붙여줘야지 혼인관계가 쭉 이어지거든. 쭉 이어지게 이래 되니까 이혼 취소는 소급표입니다. 이혼 취소는 소급표가 이렇게 이래 될 테니까 이혼 취소들 하고 그거하고 이걸 외워두자. 이거 외워두면 대표적인 소급표 없는 거 두 개. 대표적인 소급표 없는 거 두 가지. 혼인 취소와 여기 무효행위 추인이고 혼인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입양이거든. 입양이니까 입양과 그 혼인 이런 것들은 입양이 취소돼서 입양이 남의 애를 키웠는데 이게 사기꾼은 속아가지고 잘못 입양을 해버렸을 때 그러면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시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는 무효로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부자관계로 이어졌던 그 가족관계들 이런 것들을 모두 소급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화 외계인 나오는 거 불빛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온 국민들을 이렇게 반짝해가지고 하나 둘 셋에 뻥 이래 해가지고 다 기억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맨인 블랙 그 영화처럼 그래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이 이래 되게 되니까 혼인 취소 이런 거 입양 취소들 이런 것들은 장래요만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혹시나 이거 가족법 전체를 모아가지고 또 전체에서 민법에서 소급해 없는 거 골라 뭐 이렇게 출제될까봐 이렇게 세무사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 답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세무사는 별거 다 내. 답이 이혼 취소 뭐 이런 거 소급해 있는 거 골라라 이래 넣어놓고 지문에 혼인 취소, 입양 취소, 그다음에 근로계약 취소,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거, 그다음에 또 조합계약 취소 우리 곧 나옵니다. 그 소급 실제법상 취소 중에 왜 소급해 없는 것 있었잖아요. 소급해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넣어놓고 답은 이걸로 냈어요. 이혼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취소는 소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그려냈는데요. 야 정말 막내. 출제자가 고려도 안 하고 민청만 보는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게 이랬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의부터 보시면 무행위 추인이란 법률행위 당사자가 무임을 알면서가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알고 추인할 것이 필요하니까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려는 의사에 따라서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무행위 추인이라고 부르고요. 적용 범위가 본전은 법률행위 효과가 확정적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유동적 무효는 안 돼. 유동적 무효는 안 되고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그때 무행위 추인이 이렇게 가능한데 2번 법률행위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원시적 불능, 강행법규 103조 104조 의사모능력 예외적인 상대방에 의한 비진의와 허위 표시 이런 것들이 확정적 무효인데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은 무효 원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무효 원인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추인 못해. 이런 것들은 추인할 수 없고 그러면 확정적 무효 중에서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의사 표시입니다. 비진의와 허위 표시 이런 것들만
추인이 가능하게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효과요. 당사자가 추인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따라서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그죠? 소급표가 없게 되는데 대신 당사자 간에 한해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이런 거 혼동하지 말고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거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다 됩니다. 다 가능하게 이래 되니까 갸우뚱하면 안 돼. 갸우뚱하면 안 되고 우리 채권법 가보면 어제 해제해놓고 오늘 만나서 부활하겠대. 얘네들이 해제시키지 않고 계약을 부활하겠다고 합의하는 거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런 판례도 있거든. 이런 판례도 있고 상계 처리해놓고 어제 상계해놓고 오늘 상계하지 않은 걸로 다시 채권을 부활하는 거 이게 가능할까가 이래 판례가 나오는데 다 돼. 둘이 합의만 하면 다 돼. 합의만 하면 다 되니까 사적 자체니까 그런 것들 갸우뚱하지 말고 얘네들 뭐 하고 있을까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내버려둬. 걔네들 그래 살겠다는데 우리가 지적질 하지 말고 그냥 냅두고 그냥 다 돼. 사적 자체에 따라서 합의되면 다 된다. 이러고 그렇게 기억하자. 자 밑에 관련 판례들 이래 정리되어 있는데 이 판례들이 다 소급하지 않는다는 판례들, 소급표 없다는 그 판례들인데요. 1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임을 알고 추인했을 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표가 없거든. 소급표가 없으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요. 그때부터 유효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효고요.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는 거.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게 이래 판례고 2번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 추인은 안 됩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되지만 추인은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고 3번은 강행법규 위반도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거든. 강행법규 위반도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는데 대표적인 강규정이 여러분들 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들러갈 때 기억나세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이래 들러갈 때 그때 반드시 서면 동의받으라고 이래 돼 있고 서면 동의받지 않고 그 생명보험 들게 되면 살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 살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거 타인의 생명보험 들 때는 반드시 그 동의받아야 되고 동의받으라는 그 상법 조문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 안 됩니다. 3번 상법 731조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요 서면의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로 이래 봐야 되고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성립 당시 피보험자가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거 그런데 이렇게 가면 돼. 피 흘리는 사람 이렇게 해. 피보험자 나오면 피 흘리는 사람 이렇게 죽어야지 이 사람이 죽어야지 보험금이 나오거든. 그래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했다 할지라도 이건 안 돼요. 무효행위 추인 안 되는 거. 강행규정 위반하는 거는 무효행위 추인이 허용되지 않게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려면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걸 알고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해야 되고 한편 추인은 묵시적 추인도 돼. 모든 걸 다 묵시적 추인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이전에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후속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 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후속행위 했으니까 알고 추인했겠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옆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요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한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로 후속행위를 했다는 게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이 이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대표적인 후속행위가 뭐냐 그러면 중도금 주는 거 중도금 주는 게 후속행위가 이래 되게 될 건데 그러면 이게 매매계약 체결 자체가 무효거든. 무효가 이래 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후속행위로서 중도금 줬을 때 이걸 그냥 추인으로 평가되냐 이 말입니다. 무효행위 추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이게 요건이 반드시 인식이 들어가야 돼. 알면서 행위한 것이 이래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유효로 바뀌려면 알고 했다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알고 했다는 게 나타나야 되고 알고 했다는 게 나타나지도 않았다면 그때는 이거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추인으로 평가하지는 말하는 겁니다. 추인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 판례의 취지로 보시면 되겠죠.
됐고 마지막에 이제 무권리자 처분, 무권리자 처분인데 자 어제 무건대리하고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하고 결정적 차이점은 당사자 가지고 구별해.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그때는 행위자와 명의자가 구분됐을 때 그때는 무건대리가 되는 거고 처분자가 당사자, 행위자가 당사자로 평가될 때 그때는 무관한자 처분행위고 이거는 대리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보시면 타인의 권리를 처분할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무권리자 처분이라 부르고 이것은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무건대리하고 구별 아시겠죠? 남의 권리를 대신 그 대리권 없이 파는 무건대리하고는 구분하시면 되고 2번 무효 효력인데요.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해야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권리자 처분행위 상대방이 등기나 점유 등의 공시 방법을 갖췄다 할지라도 무효가 이래 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오른쪽에 3번 별표 3번 이래 별표하시면 되는데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 있을지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이래 추인할 수 있을지인데 어제 봤던 사례로 이 사람 부동산을 얘가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옮기고 이걸 B양한테 파는 거 당사자로 파는 게 무권리자 처분행위고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가 이래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든지 소유권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찾아가지 않고 추인하겠다는 겁니다. 찾아가지 않고 무권리자 처분행위한 것을 추인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무효행위 추인일까요? 아니면 무건대리 추인일까요? 무효인 행위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효과 안 받아도 되는 걸 효과 받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지. 그러니까 무건대리 추인으로 보면 효과 받는 게 대해서 소급표가 돼버리고 소급표가 있게 되고 무효행위 추인으로 보면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만들어지거든.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때는 소급표 없고 소급표 없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데 우리 판례가 여기는 무건대리 추인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무건대리 추인하고 이래 똑같이 봐서 효과 받는 걸로 효과 받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소급표가 있게 이래 됩니다. 이래 정리하자. 무건대리하고 무관한자 처분행위는 구분해야 돼. 두 가지는 계약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래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추인은 우리 판례가 얘랑 똑같이 해석해 줍니다. 똑같이 해석해 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 사람 무관한자 처분행위 추인할 때 누구한테 추인할까? 상대방한테 추인해야 돼? 아니면 무관한자한테 해도 돼? 둘 다 합니다. 똑같이 무건대리하고 똑같이 얘한테도 돼. 승계인 승계인도 이래 동일하게 되니까 추인 문제가 나오면 이걸로 풀어라 이 말입니다. 이걸로 풀어서 무건대리 추인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평가하고 요즘 이게 핫이슈가 유행을 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제일 중요하게 오답으로 나올 만한 게 뭐냐 그러면 소급표야. 소급표. 이게 언제부터 효력 발생할지가 이런 문제 되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하고 구조를 똑같이 하거든. 효과 받는 구조를 동일하게 이래 취급하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다는 겁니다. 소급표가 있게 되게 되니까 소급한다라고 이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래 결론은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무건대리 추인하고 똑같이 보는 걸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래 보고 있으니까 무건대리 추인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 제일 앞에서 본 거 대리하고 완전 동일하게 돌아가는 게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무건 대표 추인도 동일하게 소급표에 있었고 종중 판례가 있었거든. 그래서 종중 소집권자 없는 사람이 소집했는데 뒤에 유효하게 성립된 종중총회에서 추인했거든. 추인했을 때 무건 대표 추인으로 봐서 소급표가 있다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여기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이런 것들이 다 소급표가 있고 그러면 얘만 왕따입니다. 얘만 무효행위 추인만 완전 별개로 취급해서 소급표가 없다. 그래서 무건대표 추인, 무건대리 추인, 무관한자 처분행위 추인 이런 것들은 다 구조가 똑같이 소급표가 있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세 개가 똑같이 들어가고 특히 그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행위 자체는 구분되지만 추인은 얘랑 똑같은 구조, 얘가 동일한 구조로 처리하니까 이것만 독자적으로 한 문제는 시험도 있어. 다른 시험에서는 그 독자적으로 봐가지고 누구한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 소급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오답으로 넣어가지고 박스형으로 만든 시험도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이렇게 정리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거 근거를 우리 판례가 왜 추인하는지,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거 찾아갈 수 있는데 왜 추인하냐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거든. 이 사람 마음이다. 이걸 이 사람 마음이라는 걸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사적 자치, 사적 자치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야 되는 거죠. 1번 보면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처분했을 때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 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으면 권리자 본인한테 위 처분 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때 추인은 똑같아. 봐봐. 명시적도 되고 묵시적도 되고, 또 누구한테 하는지 봐봐. 그 의사표시는 무근한 자한테도 되고 상대방한테도 되는 거야. 구조가 완전 똑같습니다. 무건대리 구조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되고. 자, 추인의 효과인데요.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 효력은 권리자한테 미치게 되고, 추인 안 하면 아무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그냥 추인 안 하면 무효인데 추인했을 때는 미칩니다. 권리자한테 효력이 미치고. 2번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얘가 지금 매매대금 받은 게 있잖아요. 매매대금 받은 게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렇게 가능하게 될 거고. 3번 별표하고 무권리자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졌을 때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로 소급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소급해서 권리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거 나오면 100% 오답은 오른쪽에 2번처럼 추인한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추인한 때부터 소급이 없다 이렇게 오답으로 만들어지는데, 무건들이 추인하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출제하는 사람은 뭘로 사람들을 읽게 만드느냐 그러면 무행위 추인으로 풀어버리면 이게 틀리게 돼 있거든. 틀리게 돼 있는데 무행위 추인이 아니고 우리 판례가 무건들이 추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다고. 소급표가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효과받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효과받는 구조지 새로운 얘기를 만드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급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표현이 이래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추인은 무건들이 추인하고 구조가 완전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고, 이건 예상 문제로 꼭 정리하고, 무관한자 처분이 원래 나올 줄 알았는데 원래 이게 빠져버렸는데요. 이거는 꼭 언젠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로 가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취소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